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소중한 집이 스트레스와 불편함의 공간으로 변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으신가요? 평생의 노력과 추억이 담긴 이 공간이 잘못된 손님 하나로 인해 고통의 장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노년에 절대 집에 초대하면 안 되는 사람 5가지 유형을 공개합니다. 이 영상에서 여러분은 집과 마음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 확실한 해결책을 얻게 될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 유형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가장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혹시라도 맞아, 이런 일이 나한테도 있었어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꼭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초대 후 떠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혹시 손님을 초대했다가 예상보다 너무 오래 머물러 난감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잠깐 들렀다 가겠다던 손님이 결국 몇 시간이고 머물다가 심지어는 이 집 참 좋네요. 며칠만 묵어가면 안 될까요? 라고 농담처럼 말한 적 있지 않으신가요? 이런 상황은 처음에는 웃으며 넘길 수 있지만 점차 집주인에게는 스트레스와 피로로 다가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시는 78세 이정자 할머님은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이웃을 초대해 따뜻한 차 한 잔 나누며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을 뿐이었는데 그 이웃이 무려 일주일 동안 머무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처음에는 하루 이틀 정도 머물다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갈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차마 직접 말하기 어려워서 결국 식구들과 의논해 겨우 상황을 정리했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경우는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집주인에게는 심리적 스트레스와 신체적 피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상황이 문제일까요? 먼저, 손님이 오래 머물면 집주인의 개인 시간을 심각하게 침해하게 됩니다. 노년기의 집은 단순히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쉬게 하는 소중한 안식처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누군가와 장시간 함께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피로감이 쌓이고 일상의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체력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하는데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상황은 심리적인 부담을 동반합니다. 손님에게 이제 가주세요라고 직접적으로 말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하다 보면 말을 꺼내기가 더욱 어려워지죠. 이런 고민이 반복되면 집주인은 자신의 필요를 억누르고 손님의 요구에 맞추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커지고 결국은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실질적인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방문 시간과 목적을 미리 명확히 정하세요. 손님을 초대하기 전에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만 괜찮아요라고 이야기하면 손님도 자연스럽게 시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특히 4시 이후에는 병원에 가야 해서 시간이 좀 빠듯해요처럼 이유를 덧붙이면 상대방이 더욱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미리 기준을 세워두면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대화 중간에 한계를 설정하는 표현을 자연스럽게 넣어보세요. 손님이 대화를 계속 이어가려 할 때, 오늘은 제가 오후 일정이 있어서 조금만 더 대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한계를 설정하면 상대방도 대화를 정리하려는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셋째, 부드럽게 마무리하는 표현을 준비하세요. 손님이 떠날 생각을 하지 않을 때는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이만 마무리해야 할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시간을 내서 이야기 나눠요라고 말해보세요. 이 표현은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으면서도 집주인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떠나달라고 말하면 관계가 나빠지지 않을까 라는 걱정을 하십니다. 하지만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집주인의 필요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있습니다. 방문 시간을 미리 정하거나 다음 만남을 약속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마무리하면 상대방도 오히려 집주인의 입장을 이해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손님이 끈질기게 머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고민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더 단호하게 의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 주는 제가 개인적인 일정이 많아서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다음에 여유 있을 때 다시 뵙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상대방도 무리한 요청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대 후 떠나지 않는 손님 문제는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법한 일입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하고 부드럽고 단호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면 이런 문제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손님을 초대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야 할 텐데 오히려 더 피곤했던 적 있으신가요? 대화가 시작되자마자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서 듣고 나면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것 같은 경험, 누구나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이런 대화는 단순히 불편한 시간을 넘어 우리 삶의 질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서울 강북구에 사시는 김영철 할아버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오래된 친구를 집으로 초대했는데 친구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요즘 세상 돌아가는 꼴이 엉망이야. 사람들은 왜 이렇게 믿을 수가 없는지 모르겠어라며 불평으로 대화를 시작했다고 하세요. 처음에는 공감하며 들어주셨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지치는 느낌이 들더랍니다. 결국 그날 이후로는 그 친구와의 만남을 조금씩 줄일 수밖에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경험 여러분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부정적인 에너지는 단순히 대화를 무겁게 만드는 것을 넘어 듣는 사람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집의 분위기까지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마치 고장난 전등처럼 주변을 어둡게 만드는 사람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부정적인 대화는 왜 문제가 될까요? 첫째, 부정적인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 감정적으로 지치게 됩니다. 상대방의 문제를 들어주고 공감하려 애쓰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고갈되고 대화가 끝난 뒤에는 마치 큰 짐을 진 것 같은 피로감을 느끼게 되죠. 이를 심리학적으로는 정서적 전염이라고 부르는데요. 부정적인 감정은 옆 사람에게 전염되기 쉽고 듣는 사람의 사고방식까지 부정적으로 물들일 수 있습니다. 둘째, 집이라는 공간의 에너지를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집은 우리가 마음을 편히 쉬고 재충전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지만 부정적인 이야기가 반복되면 집이 더 이상 안식처로 느껴지지 않게 됩니다. 마치 환기가 안 된 방에 있는 것처럼 답답한 기분이 들 수 있어요.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이는 심리적 안정감을 해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건강과 행복에 직결됩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키고 면역력을 약화시킬 수 있어요. 반대로 밝고 긍정적인 대화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그렇다면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은 왜 이런 대화를 반복할까요? 먼저, 그들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어려움을 털어놓고 상대방에게 공감과 위로를 받음으로써 자신이 중요한 사람임을 느끼고 싶어 하죠. 하지만 이런 대화 방식은 상대방에게 피로감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경우 이들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답답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이를 반복해서 이야기하며 감정을 해소하려는 경향이 있죠. 이 과정에서 듣는 사람에게 감정적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이야기가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세상의 진실을 말하는 것이라고 믿을 수도 있어요. 이 때문에 긍정적인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를 어려워하거나 다른 사람의 긍정적인 경험마저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런 부정적인 에너지를 어떻게 피하고 대처할 수 있을까요? 첫째, 대화의 방향을 긍정적으로 바꿔보세요. 상대방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시작하려 할 때 그런 일이 있었다니 안타깝네요. 그런데 요즘 즐거운 일은 뭐였어요? 또는 최근에 기분 좋았던 순간은 없으셨나요? 같은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런 질문은 마치 어두운 방에 창문을 열어 햇빛을 들이는 것처럼 대화의 분위기를 밝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 자신의 한계를 설정하세요. 부정적인 이야기를 계속 듣는 것이 힘들다면 정중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제가 요즘 조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는 게 어렵네요라고 솔직히 말해보세요. 상대방이 진정한 친구라면 당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태도를 바꾸려고 할 겁니다. 셋째, 긍정적인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취미 활동, 산책 모임, 동호회 같은 곳에서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면 부정적인 감정을 상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분은 산책 모임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기 시작했는데 그 후로 집에 돌아왔을 때 훨씬 상쾌하고 가벼운 기분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집을 비판하거나 평가하려 드는 사람입니다. 집은 우리의 삶과 이야기가 담긴 소중한 공간입니다. 하지만 손님을 초대했을 때 그 손님이 집을 보며 가구 배치를 지적하거나 왜 이런 걸 쓰셨어요? 라며 평가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단순히 불편한 수준을 넘어서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이순자 할머님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할머님은 한 지인을 집으로 초대했는데 그 손님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이 소파는 너무 색이 튀는데요. 요즘엔 이런 거 잘 안 쓰잖아요 라고 말을 꺼내더니 주방에 가서는 이 그릇은 좀 오래돼 보이네요. 새 걸로 바꾸셔야겠어요 라고까지 말했답니다. 이순자 할머님은 애정을 담아 꾸민 집인데 그런 말을 들으니 마치 본인의 노력을 평가받는 것 같아 너무 속상했다고 하십니다. 이런 경험 여러분도 있으신가요? 집을 비판하거나 평가하는 것은 단순히 의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주인의 정성과 취향, 그리고 자부심에 상처를 줄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집은 단순한 생활 공간이 아니죠. 집은 그 안에 사는 사람의 취향과 삶의 이야기가 담긴 특별한 공간입니다. 거실의 가구, 주방의 식기, 벽에 걸린 그림까지 모든 것은 집주인의 선택과 정성이 들어간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런 공간을 비판한다면 이는 단순히 물건에 대한 의견이 아니라 집주인의 가치관과 노력을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집을 꾸미는 일은 마치 요리를 만드는 것과도 비슷합니다. 어떤 사람은 강렬한 향신료를 사용하고 어떤 사람은 담백한 맛을 선호하죠.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이 요리는 너무 짜네요.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시겠어요? 집에 대한 비판은 그 요리를 만든 사람의 노력과 취향을 무시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집을 비판하는 행동은 집주인의 자존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이런 평가를 받으면 집주인은 자신의 선택에 의문을 가지게 되고 자신이
꾸민 공간에서조차 편안함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집은 안정과 추억의 상징이 되는데 이런 공간에 대한 비판은 단순한 의견처럼 보일 수 있지만 집주인의 삶 전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집을 비판하려 드는 사람들은 왜 그런 행동을 할까요? 몇 가지 심리를 들여다보면 이해가 됩니다. 첫째, 자신의 기준을 강조하고 싶어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더 세련된 취향과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믿으며 이를 통해 우월감을 느끼려 합니다. 둘째, 무의식적으로 비판이 습관이 된 경우입니다. 의도적으로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습관 때문일 수 있습니다. 셋째, 자신의 삶에 대한 불만을 투영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집이나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공간을 비판하며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부족함을 덮으려는 심리가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먼저 자신감을 유지하세요. 손님이 집을 비판하려 할 때 이 집은 제가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방식으로 꾸민 공간이에요라고 당당히 말하세요. 이런 대답은 상대방의 의견을 흘려보내면서도 여러분의 선택을 존중받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또한 대화를 중단할 필요가 있을 때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하세요. 그런 이야기는 저한테 조금 부담스럽네요.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요? 라고 말하며 대화를 끊어내세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자신의 행동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초대 전에 분위기를 조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손님을 초대하기 전에 우리 집은 제가 편안하게 느끼는 대로 꾸민 공간이에요.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라고 미리 분위기를 설정하세요. 이런 말은 손님이 집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친구를 집에 초대했는데 친구가 거실에 들어오자마자 이 커튼은 왜 이런 걸로 하셨어요? 너무 어두운 느낌인데요라고 말하며 지적했다고 해요. 그 이후로는 손님이 오기 전에 집안의 각 물건과 공간에 담긴 의미를 먼저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이 커튼은 제가 직접 고른 색이에요. 이걸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라고 설명했더니 더 이상 지적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집은 단순한 생활 공간이 아니라 우리의 취향과 이야기가 담긴 소중한 곳입니다. 손님이 집을 비판하거나 평가하려 든다면 부드럽지만 확실하게 여러분의 공간을 지키세요. 여러분의 집을 긍정적이고 편안한 에너지로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무례한 행동을 일삼는 사람입니다. 손님을 초대한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일부를 나누는 일입니다. 그런데 손님이 이런 집의 소중함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례한 행동을 한다면 그 초대는 후회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충청북도 청주에 사시는 박정수 할아버님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할아버님은 친구를 집으로 초대했는데 그 손님은 거실에 앉자마자 냉장고 문을 열며 와 이런 걸 드시는군요라며 웃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방으로 들어가 허락도 없이 구경하며 이건 뭐 하는 방이에요? 가구 배치를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말을 덧붙였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로 할아버님은 다시는 그 친구를 초대하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들어볼까요? 어떤 한 분은 가족 모임을 위해 친척을 초대했는데 그 친척은 부엌으로 들어가 냉장고 문을 열고 이건 유통기한 지난 거 아니에요? 라며 물었다고 합니다. 이어서 서랍장을 열고 물건들을 만지며 이건 왜 여기에 있어요? 라고 물었을 때 집주인은 속으로 끓어오르는 분노를 느꼈다고 합니다. 이런 경험이 쌓이다 보면 초대받은 손님이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주는 존재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닙니다. 집은 우리의 사적인 영역을 담고 있으며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집주인의 취향과 정성이 깃들어 있습니다. 냉장고나 닫힌 방문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집주인의 생활 방식과 사생활을 지키는 중요한 영역입니다. 손님이 이런 경계를 넘어서면 집주인은 자신의 안전과 사생활이 침해당했다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무례한 행동은 집주인과 손님 간의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초대는 집주인이 손님을 신뢰하고 존중한다는 뜻인데 손님이 이런 행동을 한다면 집주인은 그 관계를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무례한 행동이 반복된다면 초대 자체가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들여다보면 다양한 원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단순히 호기심이 지나친 경우입니다. 무엇이든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이 행동으로 이어져 상대방의 사생활을 침해하게 됩니다. 둘째, 자신의 기준을 타인에게 강요하려는 무의식적인 태도도 원인이 됩니다. 셋째, 자신의 생활에 대한 불만을 다른 사람의 공간에서 투영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절에 대한 무지가 문제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공간에서 무엇이 허용되고 허용되지 않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행동을 예방하거나 대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손님이 오기 전에 가정의 규칙을 미리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닫힌 방은 제가 사용하는 개인 공간이에요라고 간단히 안내하면 손님이 행동의 경계를 이해하고 자제할 수 있습니다. 둘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시 불쾌감을 표현하세요. 손님이 냉장고를 열거나 방을 구경하려 한다면 그건 제가 좀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열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라고 부드럽게 말하세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자신의 행동이 부적절했음을 깨닫고 반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손님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 제가 새로운 요리를 배웠는데 한번 드셔보실래요? 라며 화제를 전환하거나 집안의 특정한 물건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꺼내 손님의 주의를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넷째, 무례한 행동이 반복되는 사람이라면 초대 장소를 변경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카페나 식당 같은 공공장소는 손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집주인의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초대 전에 집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들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 공간은 제가 제일 아끼는 곳이에요 라거나 이 방은 제가 사용하는 개인적인 공간이라 닫아두고 있어요 라고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면 손님이 그 공간을 존중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섯 번째는 경제적으로 의존하려는 사람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가까운 친구나 지인이 때로는 의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서로 어려운 시기를 함께하며 도움을 주고받는 것은 관계를 더 깊고 따뜻하게 만들어주기도 하죠. 하지만 그 의지가 지나쳐 경제적으로 의존하려는 태도를 보인다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작은 도움으로 시작된 일이 점차 반복되면서 관계에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자신의 재정적 안정과 감정적 평화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입니다. 전라남도 순천에 사시는 김정희 할머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할머님은 오랜 친구를 집으로 초대했는데 처음에는 반가운 마음으로 환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친구는 만날 때마다 이번에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 라며 금전적인 요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번 도와줬지만 점차 요청이 습관처럼 느껴지자 할머님은 마음이 무거워졌다고 해요. 결국 더 이상 일을 감당할 수 없어서 그 친구와의 관계를 정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머님은 우정을 지키고 싶었지만
내 생활도 지켜야 하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경제적으로 의존하려는 사람들은 집주인의 선의를 이용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도움으로 시작되지만 점점 그 범위가 커지고 반복되면서 집주인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런 관계는 결국 진정한 우정이나 친밀감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왜 이런 상황이 문제일까요? 경제적인 도움은 처음에는 호의로 시작될 수 있지만 반복되면 부담으로 변합니다. 특히 노년기의 재정은 안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신의 필요를 희생하면서까지 상대방을 도와주는 것은 장기적으로 집주인의 삶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인 부담을 넘어 정서적인 스트레스와 관계의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경제적으로 의존하려는 사람들은 왜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걸까요? 심리적으로 보면 몇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 자기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나 의지가 부족한 경우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변의 도움에 의존하는 것이 더 쉬운 선택이라고 느낍니다. 둘째, 관계가 친밀하다는 이유로 상대방이 거절하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확신을 가지기도 합니다. 셋째,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생존 본능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이 반복되면 관계는 점차 거래처럼 느껴지고 우정의 본질이 훼손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명확히 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반복적으로 금전적인 도움을 요청할 때는 제가 여유가 없어서 도와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단호히 말해야 합니다. 이 말은 상대방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면서도 관계를 완전히 끊지 않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둘째, 도움의 범위를 제한하세요. 예를 들어, 이번 한 번만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다음부터는 저도 여유가 없어서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 상대방에게 기대치를 조정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도움을 당연시하지 않도록 하는데 효과적입니다. 셋째, 정서적인 지지를 제공하세요. 금전적인 도움 대신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직접 도와드리긴 어렵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볼게요 라고 말하면 상대방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동시에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넷째, 관계를 점검하세요. 상대방이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로 관계를 유지하려 한다고 느껴진다면 그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금전적인 의존만이 중심이 된 관계는 서로에게 불행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적절한 기관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언해 보세요. 이는 여러분이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의존하려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신의 재정적 안정과 감정적 평화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처법을 활용해 이런 상황에서도 건강한 경계를 지키고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사람들을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나요?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